어머니, 이제 방을 비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둘째가 태어나면 어머니 방을 아이 방으로 써야 하거든요. 더는 어머님이 지내실 공간이 없을 것 같네요. 내가 이 겨울에 갈 데가 어딨다고 그래. 네? 아니, 그건 어머니 사정이죠? 그럼 돈 한 푼 없이 와서 이렇게 빌부터 사는 게 당연한 줄 아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집 사는데 돈을 보탰잖니? 너희가 집을 살 때 힘들어해서 내가 도와줬던 거 잊었어? 어머니, 어차피 여긴 명의상 제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로 이제 와서 생색내시면 곤란하죠.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어 이씨 할머니의 짐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하윤이가 오기 전에 빨리 나가주세요. 애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건 정서에 안 좋으니까요.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그렇게 이씨 할머니는 아들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거리를 헤매다 발길이 멈춘 곳은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이숙희 할머님이십니다. 이씨 할머니는 20살의 아직 어린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 이씨 할머님에게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특히 첫째 민규는 유난히 예쁜 아이였습니다. 할머님이 웃으면 따라 웃고 할머님이 울면 함께 눈물을 보이던 감성이 풍부한 아이였죠.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3살이 되던 해봄.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씨 할머니는 아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CCTV도 없었고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오직 두 발로 뛰어다니며 찾는 것뿐이었죠. 민규야! 민규야! 어디 있니? 시장 골목 구석구석을 헤매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만한 아이 보셨어요? 파란색 옷 입고. 라고 물어도 모두들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담당자는 애가 잠깐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금방 돌아오겠죠 뭐. 라는 답답한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분명 첫째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허나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하루는 일주일이 되었고, 한 달이 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매일같이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돌았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글씨 밑에는 첫째 아들의 사진과 특징을 적어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 중에 첫째 아들과 비슷해 보이는 아이만 보여도 달려가 확인했지만 그 어디에도 그 아이는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고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소? 이러다가 당신이 큰일 나겠어. 우리 민규는 천사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잘 살고 있을 거요. 남편의 말에 이씨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켠에 첫째 아들을 위한 작은 무덤을 만들고 이제는 남은 둘째 아들 성규를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습니다. 매년 첫째 아들 민규의 생일이 돌아올 때면 이씨 할머님은 혼자 방에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째 성규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둘째 아들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마저 잃을까봐. 잠들 때면 숨소리를 확인하고, 유치원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헌신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나중에는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하여 결혼도 하고 딸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손녀를 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첫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속에 묻어둔 채 살고 계셨죠. 그러나 세상살이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씨 할머니의 남편은 60대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던 남편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큰 병의 병원비와 치료비로 보험금과 모아놓은 돈은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빚까지 지게 되었고 남겨진 집도 팔아야만 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혼자 두고 가서. 여보,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첫째 일은 이제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이제 당신도 마음 편히 지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이씨 할머니는 둘째 부부와 합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무척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손녀도 돌봐주시고, 저희도 편하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손녀를 돌보며 살림을 하고 가끔은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둘째 아들의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런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씨 할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태도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씨 할머니의 행동을 지적하는 빈도가 조금씩 늘어났고 말투에는 매우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손녀의 옷을 세탁하다가 실수로 낡은 옷 몇 벌과 섞여 색이 조금 바랬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사고만 치실 거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네요. 이씨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민망함에 한없이 작아진 채 이씨 할머니는 연신 미안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그 자리에 있던 둘째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구박을 당할 때 오히려 고개를 완전히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씨 할머니에 대한 행동은 점점 더 악랄해져 갔고 말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집안일 문제로 시작되었으나 이내 며느리는 집안의 모든 문제를 이씨 할머니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하윤이가 또 자다가 깼잖아요. 어머니 방에서 자꾸 소리가 새어나와요. 조용히 좀 제발요. 사실 이씨 할머니는 그날 밤 텔레비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가끔 책을 읽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 말 이후로 이씨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조차 숨죽여야 했습니다.
밤에는 화장실도 가기가 힘들 정도로 조심스럽게 지내야 했습니다. 내 아들 집에서 지내는데 이렇게 눈칫밥을 먹고 살아야 하나. 마음 한켠에서는 분노가 일었지만 이씨 할머니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며 묵묵히 견뎠습니다. 첫째 아들을 잃은 후 평생을 바쳐 키운 둘째 아들이었기에 아들의 가정이 흔들리는 것만큼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의 행동은 해도 너무했습니다. 1년이 지나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자 이씨 할머니는 방 한켠에 남편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걸어두었던 작은 공간을 보며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표시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사진 걸어놓으시면 집안 분위기만 칙칙해져요. 애들한테도 안 좋고요. 그냥 치우시는 게 어때요? 요즘 누가 이렇게 궁상을 떨어요? 어느 날은 남편의 사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며느리가 몰래 치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애가 장난치다가 다칠까봐 그냥 치워뒀어요. 이씨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조차 걸어놓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며느리도 밉고 또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아들이 더 미웠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는 처지라 참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밤에 혼자 이불 속에서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2월의 어느 추운 날, 며느리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따뜻한 온돌방에 모여 앉아 저녁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기쁜 표정으로 임신 소식을 전했고, 이씨 할머니는 진심으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둘째 아들은 이씨 할머니에게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방을 비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며느리가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둘째가 태어나면 방이 부족해요. 어머니 방을 아이 방으로 써야 하거든요. 더는 어머님이 지내실 공간이 없을 것 같네요. 내가 이 겨울에 갈 데가 어딨다고 그래. 아니, 어머니, 그건 어머니 사정이죠? 그럼 돈 한 푼 없이 와서 이렇게 빌부터 사는 게 당연한 줄 아세요? 객실 꾸시면 언제든 나갈 수도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이씨 할머니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집 사는데 돈을 보탰잖니? 너희가 집을 살 때 힘들어해서 내가 도와줬던 거 잊었어? 내가 무슨 한 푼도 안 냈다는 거야? 그러나 둘째 아들은 오히려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여긴 명의상 제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로 이제 와서 생색내시면 곤란하죠.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어 이씨 할머니의 짐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하윤이가 오기 전에 빨리 정리해주세요. 애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건 정서에 안 좋으니까요.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는 12월의 겨울. 그렇게 이씨 할머니는 둘째 아들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전 재산이라고는 작은 가방 2개에 담긴 옷가지와 겨우 몇만 원 남짓한 돈이 전부였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찬바람에 눈물이 얼어붙는 것도 모른 채 이씨 할머니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던 어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갈 곳 없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이씨 할머니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수중에 있던 몇만 원 남짓한 돈도 일주일 사이에 금세 동이나 버렸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12월의 거리를 헤매다 발길이 멈춘 곳은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노숙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제 자리예요. 비키세요. 아, 죄송합니다. 처음 자리를 잡으려 할 때부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하철역 구석구석은 이미 각자의 영역을 만들어 놓은 노숙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박스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았고 또 누군가는 담요를 깔고 앉아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씨 할머니는 가장 구석진 곳, 찬바람이 들어오는 통로 옆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낡은 담요 하나를 깔고 앉자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잠을 자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평생 깨끗하게 살림하던 사람이 이제는 지하철역 바닥에 앉아 있자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추워서 잠이 안 와. 밤이 깊어질수록 지하철역 바닥의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얇은 겉옷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고 잠을 청하려 해도 딱딱한 바닥은 뼈마디가 쑤시게 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모두 밖으로 나가주세요. 새벽이 되자 영무원이 순찰을 돌며 노숙자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에 떨며 밖으로 나온 이씨 할머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역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금세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회사원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가 이씨 할머니를 불청객이라도 보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고픔을 느낀 것은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밥 생각도 나지 않았지만 점점 허기가 저오자 어쩔 수 없이 무료급식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긴 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다들 이씨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정돈된 머리 모양으로 평생을 살아온 이씨 할머니에게 무료급식소 줄을 서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할머니네. 옷은 깨끗한 걸 보니 뭔가 사연이 있나 봐. 노숙인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밥을 달라고 내밀어야 할 손조차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처음 오셨죠? 여기 따뜻한 국도 더 드세요. 그때 들린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젊고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봉사하는 지숙이라고 해요. 할머니 많이 추워 보이시는데? 이 목도리라도 하세요. 지숙의 친절에 이씨 할머니는 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주무세요?
밤에는 많이 추우실 텐데. 아, 저기 지하철에서 지내요. 저런.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매주 이곳에서 봉사하는데 다음에 또 오시면 저랑 이야기 나눠요. 그 후로 지숙은 매주 이씨 할머니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나 건강 걱정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깊어져 갔습니다. 할머니, 어쩌다가 이런 데서 지내게 되신 거예요? 어느 날 지숙이 조심스럽게 묻자 이씨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어릴 때 잃어버렸어. 시장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그 뒤로 평생 그 아이 생각에 가슴앓이를 했지. 둘째는 평생 키워준 어미를.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이씨 할머니의 어깨를 지숙이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남편이랑 같이 올 건데, 그때 저희 남편 소개해 드릴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숙이 결혼했다는 말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우리 둘째가 지숙이 같은 착한 며느리를 만났더라면 지숙의 진심 어린 걱정에 이씨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씨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숙이 이씨 할머니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에서 식사 함께 하시면 어떠세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할머니께 꼭 남편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지숙의 말에 이씨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망가진 머리, 낡은 옷.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될까? 이런 꼴로.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 남편도 할머니 뵙고 싶어 해요.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결국 이씨 할머니는 지숙의 진심 어린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약속한 날, 지숙은 남편과 함께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종우는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깔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며 반듯한 이목구비가 한눈에 봐도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내에게 어머님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종우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종우는 이씨 할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를 대하듯 다정하게 맞이했습니다. 집 안으로 안내하며 계단이나 문턱을 조심스럽게 알려주는 모습에서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저희 어머니도 계셨다면 할머니처럼 이렇게 인자하셨을 것 같아요. 식사를 하는 동안 종우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던 이야기. 사업을 시작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차분히 들려주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거의 없어요. 다만 가끔 누군가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할 때가 있죠.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가 3살이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씨 할머니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첫째 아들을 잃은 것도 3살 때였기 때문입니다. 종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니 눈매며 표정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고 특히 미소 짓는 모습은 첫째 아들을 꼭 빼닮았습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나이를 물어보니 첫째와 같았고 고아원에 맡겨진 시기도 첫째를 잃은 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3살 때 기억은 전혀 없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 원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왔을 때 이름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원장님이 종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해요. 이씨 할머니는 손을 떨며 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숙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다음 날 지숙의 제안으로 그들은 종우가 자랐던 고아원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그 고아원은 이미 사라져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폐쇄된 고아원의 원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원장은 40년도 더 된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그래, 맞아, 종우. 기억이 나네요. 이 아이가 종우예요. 처음 왔을 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밤마다 엄마를 찾아 울었어요. 앨범 속 아이의 모습을 본 순간 이씨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은 그 사진 속 아이는 분명 자신의 첫째였습니다. 시장에서 잃어버렸을 때 입고 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확실히 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이씨 할머니에게 천년같이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99.99%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씨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 민규니?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내가 너를 가슴에 묻고 얼마나 수십 년을 후회하며 살았는지. 다들 내가 천국에 갔을 거라고, 이제 그만 너를 편하게 놔주라고 하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종우, 이제는 민규라고 불러야 할 그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계셨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희 다시는 떨어지지 말아요. 40년 만에 극적인 모자 상봉. 그렇게 이씨 할머니의 고단했던 노숙 생활은 끝이 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남편도 이 광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민규는 이씨 할머니를 강남의 70평대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처음 현관문을 열었을 때 호텔 같은 로비의 웅장함에 이씨 할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이곳이 어머니의 집이에요. 편히 쉬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니까요. 첫째 아들 민규가 안내하는 아파트는 너무도 넓고 세련됐습니다. 침실마다 호텔처럼 잘 정돈된 침대와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이씨 할머니를 위한 방은 특별히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남향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운전기사가 모셔다 드릴 거예요. 필요한 곳 어디든 편하게 다니세요. 며칠 뒤 민규는 어머니를 위해 고급 세단과 전담 기사를 한 명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마트에 가는 것도 병원에 가는 것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씨 할머니가 겪은 이야기는 어느새 지역 신문에 실리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노숙자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어머니, 40년 만에 감동적인 모자의 재회.
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노숙자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어머니가 되다니 너무 감동적이에요. 같은 응원의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첫째 아들 민규의 사업도 주목받으며 그의 회사는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효심을 칭찬하며 민규의 회사와 상품에 대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매출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민규는 늘 겸손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모든 건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둘째 성규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형님이 엄청 잘 나가신다면서요? 사업도 여러 개 하신다던데 저도 형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둘째의 목소리에 이씨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한겨울에 자신을 길거리로 내쫓았던 그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그날의 칼바람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성규야, 내가 무슨 낯으로 이런 전화를 해? 아이고, 어머니. 그때는 저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은미도 임신 중이고. 이제는 다 지난 일인데 우리 화해하면 안 될까요? 형님도 만나 뵙고 싶고, 형님 댁에서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요. 이씨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말투에서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보고 싶다는 형은 어떤 형이니? 강남에 사는 부자 형이 보고 싶은 거니? 아니면 내 친형이 보고 싶은 거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야 당연히 친형이 보고 싶어서죠. 거짓말 마라. 내가 진정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었어야지. 그런데 넌 그때 날 버렸다. 추운 겨울날 이 늙은 어미를 길거리로 내쫓았잖느냐? 그때는 내가 객식구였다며? 어머니,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은미가 임신을 해서 방이 필요했고, 임신한 며느리 핑계로 친엄마를 길거리로 내쫓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렇게 어미를 내쫓고도 밤에 잠은 잘 왔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얼굴을 내가 뭐라고 설명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째는 목소리를 낮추며 달래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이씨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겼습니다. 이제 와서 형님 하는데 넌 동생 자격도 없다. 내가 그때 한 짓은 자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행동이었어? 가족이란 서로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거야. 이제 와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형을 찾지 마라.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진심으로 반성. 진심? 내가 날 차가운 길바닥에 내쫓을 때는 그게 너희 진심이었겠지? 난 너 같은 아들은 이제 없다. 더 이상 내게 연락하지 마라. 전화를 끄는 이씨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짐을 내려놓은 후에 홀가분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동생에게 한번 따끔하게 말해줄까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혹시 돈으로 해결하려 들지도 마렴. 그건 오히려 그 애를 더 망치는 길이야. 이제는 그저 남이라 생각해.
이씨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민규와 지숙과 함께하는 일상은 이씨 할머니에게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손녀 같은 지숙은 항상 이씨 할머니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삼계탕이에요. 많이 드세요. 지수가 이렇게 날마다 챙겨주니 고맙구나. 제가 오히려 고맙죠.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완벽해졌잖아요. 민규와의 행복한 나날 속에서도 이씨 할머니의 마음 한켠에는 지하철역에서의 기억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노숙자들의 모습.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누군가의 작은 손길에 삶의 끈을 붙잡을 수 있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규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나처럼 길거리에서 힘들게 사는 노인들을 돕고 싶어. 내 덕분에 나는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세상에는 나처럼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단다. 민규는 어머니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제가 도와야죠. 민규는 어머니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얼마 후 이씨 할머니의 이름을 딴 재단이 설립되었고, 처음에는 작은 쉼터로 시작했지만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재단은 단순한 의식주 해결을 넘어 종합적인 자립 지원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의료 지원, 법률 상담, 일자리 연계, 심리 치료까지. 이씨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쉼터를 이용하던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이씨 할머니는 몇 달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재단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후원이 이어졌고, 점차 다른 지역으로도 쉼터가 늘어났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이제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의 어머니가 아닌 자신만의 이름을 가진 재단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씨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의 삶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주고 싶습니다. 재단은 점차 명성을 얻었고, 이씨 할머니는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도 받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씨 할머니는 민규, 지숙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민규는 늘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도우시니 저도 어머니의 아들인 게 더욱 자랑스러워요. 가끔 둘째 성규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씨 할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씨 할머니에게는 더 큰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날 이씨 할머니는 지하철역 앞에 섰습니다. 1년 전 자신이 노숙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재단 사무실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며
이씨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을은 마치 이씨 할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